안녕하세요. 키워드 클래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불안, 어떤 걸 불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까?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가? 또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좀 편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안한 분들을 많이 만나요. 청소년들 중에서도 공황이 터졌어요. 교실에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런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소음이 있으면 저는 공황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아주 고음의 그런 날카로운 소리들을 듣고 하면 불안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외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냥 불안하기도 해요. 늘 그냥 불안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하는 그런 불안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노인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파서 이렇게 간병을 받게 되고 가족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자녀들에게 내가 존재하는 게 큰 짐이 되고 또 내가 기능하지 못하게 되어서 남의 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피해를 끼치는 삶에 대해서 불안하다. 아플 게 불안하다. 돈이 없을까봐 불안하다. 시대적으로도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주식이 올라서 불안하다. 올랐는데 왜 불안하냐요? 떨어져야지 불안한 거 아닌가요? 올랐다가 또 떨어질 거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올랐는데도 불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와서 선생님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행복이 끝날 것만 같은 계속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니 불안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정말 불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때보다 불안에 관심이 많은데요. 그 불안이 그럼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생각을 끊임없이 한번 해봤어요. 불안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배꼽이 생각났어요. 내가 연결된 존재였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해서 아주 완벽한 이상적인 공간 안에서 엄마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 아주 안정적인 환경에서 내가 시작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알에서 깨어난 존재가 아니고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로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탯줄로 연결되어서 엄마의 뱃속에 있다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되게 지금의 이제 성인의 입장에서 엄마의 뱃속을 본다 아니면 임산부의 배를 본다라고 하면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곳은 완벽한 상황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숨도 안 쉬어도 돼요. 탯줄로 산소와 그런 영양분들이 다 공급되고 하니 전적으로 완전한 의존, 그런 공급이 주어졌던 삶. 37.5도의 그런 아주 우리 따뜻한 반신욕 할 때 기분 좋으시죠? 따뜻한 물이 내 몸을 이렇게 감쌀 때 주는 그 안정감, 그걸 온몸으로 공급받으면서 나에게 내적으로 필요한 모든 에너지와 그런 양분들을 엄마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그런 환경, 그런 존재였다가 갑자기 이제 엄마의 몸에서 분리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빠가 잘라주든 선생님이 잘라주든 탯줄 이렇게 탁 잘리는 순간 엄마로부터 공급되던 모든 것들은 마치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이제는 아이는 생존을 위해서 심장은 뛰어야 하고 숨은 쉬어야 합니다. 5분만 숨을 쉬지 않아도 뇌 손상이 가죠. 심장은
몇 초만, 심지어는 뭐 10초 정도만 뛰지 않게 되어도 우리가 실신을 하게 되고 의식을 잃게 될 정도로 심장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뜁니다. 숨도 쉬어야 됩니다. 생존기가 인생이 시작됩니다. 존재가 시간을 만났을 때 이제 인생이 되는데 그 아이의 존재가 탯줄로부터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시간은 시작되어서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또 부모님 아니면 본능적으로도 이렇게 탯줄로 태어나는 포유류 같으면 난생 알로 태어나는 이런 부분들보다 훨씬 모성이 강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 또 뭐 동물 같으면 새끼들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음식을 먹고 두 발로 서거나 네 발로 뛸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돌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애착의 시간들이라고 해요. 뱃속에 있을 때 완벽한 공간이었다. 갑자기 뚝 끊어진, 공급이 끊어졌을 때 오는 그 당혹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머니에게 그런 본능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표현으로는 밖에 나갔다가도 젖이 막 이렇게 차오르고 하면 마음을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차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급한 마음, 당황하는 듯한 이런 또 불편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달려가서 젖을 먹이는데 아이가 이렇게 이제 힘있게 젖을 막 빨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안도하는 그런 마음을 엄마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배고프고 또 잠투정하고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엄마가 마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아이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이는 내적인 불편감이든 외적으로 오든 환경에서의 어려움이든 모든 불편한 것들은 다 울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엄마는 그 울음에 반응을 해서 먹이고 재우고 또 아주 하이피치에 이러면 뭐 이렇게 장이 꼬였나 해서 뭐 콜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또 배를 쓰다듬어주고 아이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온갖 방법으로 아이의 욕구를 이렇게 충족해 나갑니다. 아주 예민하게 모든 욕구, 불편감들을 잘 해소해 주면서 아이와의 그런 신체적인 접속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캥거루 육아법도 들어보셨죠? 엄마의 배 위에 가슴에 이렇게 올려두고 그런 신체적인 접속을 하고 했을 때 아이는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고 미숙아인데도 잘 자란다 이런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3세 정도까지 잘 제공이 된 아이들은 이제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세상 태어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줄 알았는데 또 살아볼 만하네. 왜? 이제는 돌이 지나고 나면 이제 엄마가 얼굴이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는 누군가가 내 앞에 이렇게 탁 있어요. 이 사람 있고를 편안함. 이 사람만 있으면 어디에도 괜찮아.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존재만 있으면 나는 다 해결이야 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요. 안정적인 애착이 만들어졌죠. 그 심상이 실제 존재하는 엄마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옵니다. 어른이 되었음에도 엄마 배고파요. 엄마 추워요. 이렇게 하는 어른들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언제 그렇습니까? 엄마를 찾습니까? 언제 서럽나요? 아플 때 배고프고 아프고 사람들도 나 다 싫어하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들어지고 하면 우리 마음에 엄마를 찾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런 이렇게 탁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은데 그게 끊어질 때도 있어요. 힘들어지게 되는 순간도 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래 또 해보지 뭐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왔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봅니다.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 마음속의 엄마, 심상이 만들어져서 힘들어질 때 늘 누군가가 내 뒤에서 토닥토닥 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응원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쉽게 어려움들이 있을 때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또 잘 헤쳐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다가도 나는 잘 이기는데 원장님 불안 얘기하는데 저는 잘 불안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면 내가 잘나서 그렇다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끝나고 나서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세요. 전화를 해서 엄마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컸나 봅니다. 지금은 뭐 어머니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가정이 또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 할머니 손에서 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뭐 어머니로 얘기는 하지만 실제 나를 사랑으로 양육해줬던 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내 가슴에 들어온 사람과 그 부분이 잘 안 된 경우들도 있어요. 되게 속상한데요. 한 번씩 방송에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딱한 사연이 있다라고 해서 방송을 나갔는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노숙생활 같은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있다라고 해서 방송팀들과 함께 이렇게 나갔어요. 아이가 막 울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젖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분유 없습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어머니가 주섬주섬 통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분유를 아이 입에 이렇게 쑥 밀어 넣었어요. 근데 아이가 막 뱉어내요. 울어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분유를 이제 다 꺼집어내서 이렇게 제가 분유통을 보는데 분유통 안이 시커매요. 언제 세척이 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비위생적인 거에 온도가 차가워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배고플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원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실제는 그 친구는 아마 둘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유 안 맞아가지고 이거를 주는 거는 뭐 하다 해서 울고 있는 아이에서 기저귀였던가 해서 기저귀를 이렇게 딱 이렇게 벗겼는데 기저귀 안에 이렇게 똥이 바짝 말라가지고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불편하고 배는 고프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충족이 안 돼서 아이가 울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방송팀들도 그렇고 저도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엄마에게 뭐라 할 수 없는 건 그 엄마는 아이를 잘 돌보려고 하는데 그럴 만한 힘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아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양육하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족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어서 그러면 엄마가 다 그런가?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산후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도 아이의 그런 욕구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변덕스럽게 내 욕구에 맞춰가지고 아이가 배고프든 말든 나는 이때 뭐 하겠다. 이렇게 아이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또 양육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남들보다 관계에 있어서나 여러 삶에 있어서 불안에 좀 취약한 면들을 갖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슈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치기도 하고요.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하면 이제 무리 안에서 어떤 나는 존재인가 하는 시간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나면 뭐랄까요? 엄마로부터는 꽤 멀어져요. 그 사랑했던 엄마라고 하더라도 방문 콱 닫고 들어가고 아유 얘가 사춘기가 왔나? 네, 사춘기 왔어요. 사춘기는 나라는 존재를 이제 찾아가는 이제 여행이 시작됐어요. 엄마이면 충분했고 가족이면 충분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걸 또래 관계 안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아이는 여행을 떠납니다. 엄마는 조금 뒤로 하고 응원해주는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찾을 거예요 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잘 된 아이일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더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또래들을 만납니다. 그 속에서 존재하는 부분들로 또 불안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존재 안에 들어가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안하고 소외된 것 같고 힘들어지고,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할 때 상당히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왕따 당한다는 것, 또 뭐 단톡에서 이렇게 배제되는 것, 이런 걸로 힘들어할 때 우리는 뭐 쉽게 얘기하기도 해요. 야, 너도 왕따 시켜. 너 다른 애들이 다 너 싫다고 하면 그 정도의 좀 배포는 있어야지. 너도 다 무시해버려, 왕따 시켜버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실제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자기 존재가 부정당하는 정도의 그런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왕따, 아니면 집단 따돌림, 은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자해로 이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는 정도의, 아니 왜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까지 힘들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무리 안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아이에겐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 안에서, 무리의 존재 안에서 나라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나의 생명을 지키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새학년이 시작되고 했을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잘 이렇게 해나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 상당히 또 큰 불안의 이슈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청년이 됐어요. 네, 이제는 대학도 졸업하고 나는 이제 뭘 할까? 이제 직업 생활을 합니다. 어떤 역할에 대한 부담, 나도 가정을 일궈야 되나? 나도 어떤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나?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그 이슈가 이렇게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40대, 30대, 40대 분들 공황장애로 참 많이 오세요. 불안하다라고 하면 왠지 좀 남자들은 불안 안 하고 막 센 것 같고, 여성들이 좀 뭐 불안한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남성 공황장애 참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책임에 대한 이슈입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20대에는, 30대에는 뭐 잠도 하루 이틀 안 자도 쌩쌩하게, 또 기능도 열심히 하고 많은 것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력도 그만큼 안 되고, 또 주변 친구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는데 친구들이 아파요. 네. 검진했는데 조기 위암 나오기도 하고, 뭐 혈압, 당뇨 이런 것들도 생기기도 하고, 젊어서는 좀 안 생길 만한 이런 질병들이 턱턱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나한테도 그런 병들이 생기면 어쩔까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기능은 떨어지고 힘은 빠지는데 날 이 역할도 해내라 저 역할도 해내라 하는 것들은 참 많아요. 불안의 근원을 이렇게 쭉 타고 가봤더니 책임에 대한 이슈가 많아요. 짊어져야 될 짐은 이만큼인데 나 다리는 삐쩍 말라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게에 눌려가지고 퇴근하는 날, 잔날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고 차를 몰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터널 안을 지나가고 하는데 마치 내 인생 같아요. 꽉 막혀 있구나. 끝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아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이 뭐야? 드디어 왔나? 심근경색인가? 큰 문제가 생겼나? 식은땀이 납니다. 숨을 몰아쉬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차를 길가에 세우고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죽는 건가? 119를 부르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더니 그래도 숨은 좀 쉴 것 같아서 차를 몰고 응급실로 이렇게 가서 급하게 여러 검사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남자, 중년의 남자분은 공황 발작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냥 찾아와요. 그냥 찾아오고 또 이것들이 반복되고, 공황 발작이 있을 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잖아요. 없을 때는 실제 그런 불안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이 또 돼요. 또 반복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황 발작이 없는 이 사이에도 예기 불안이 생깁니다. 또 생기면 어떡해? 정말 내가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어떡해? 이제는 운전도 못 하겠어요. 사람들 많이 밀집한데 뭐 엘리베이터 못 하겠어요. 그 안에서 그런 느낌들이 오면 어떡하지? 지하철 타고 가는데 10,000원 지하철에 꽉 눌려 있는데 막 답답한 것 같아요. 실제 그 안에서 또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지하철도 못 타겠어요. 신체 감각들은 엄청 예민해져요. 그래서 배만 조금 아파도 뭔가 또 소화불량으로 해서 공황 발작으로 또 이런 느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체한 느낌만 들어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건강 염려도 와서 소화가 안 되고 하는데 위암인가 봐.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요. 위축돼요. 일도 못 하겠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공황장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년에서 참 많이 오는데 요즘엔 소아청소년들도 선생님 공황 터졌어요, 공황 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아주 불안한 심한 불안을 경험할 때 공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내용들만 너무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는 불안이 주는 여러 유익한 면들도 있습니다. 다음날 시험인데 청소년들 같으면 불안이 전혀 없다. 만사태평으로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실제는 시험 망치게 되고 더 큰 일이 벌어지죠. 미리 살짝 긴장하고 불안한 것 때문에 미리 공부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앞으로 벌어질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이런 유익한 면들에 대해서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불안, 통증, 스트레스 적절하면 정말 삶에 유익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될 때 이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정도의 그런 자극,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그 스위치가 켜지게 될 때 우리는 공황 발작을 경험하고 그 부분들이 반복될 때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이슈들이 생깁니다. 이제 중년까지도 이렇게 다뤘어요. 여성분들은 그런 불안에 대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저는 남자인데도 경험했는데요. 임신과 관련된 불안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 또 내 뱃속에 없던 새 생명이 자리를 잡고 자란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양육에 대한 어떤 부담들,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산후 우울증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또 옆에서 남편들이 또 잘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는 잘 도와서 그랬었던 걸까? 그런 부인이 경험해야 될 그런 불안의 요소가 저한테 이렇게 찾아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성별의 문제만은 아닌가 보다. 저는 이제 개구리도 잡고 뱀도 잡고 이런 것들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 잘 했었던 사람인데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것들이 잔인한 거, 무서운 거, 자극적인 거, 깜짝 놀랄 만한 것들 다 싫어요. 여성 호르몬으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나 봐요. 모성으로 충만하게 되는. 강박도 시작이 됐어요. 아이를 안고 제가 당시 아파트 7층에 살 때였는데요. 아이를 안고 이렇게 주말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제가 흠칫 놀라가지고 창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갑자기 창문을 열고 아이를 밖으로 집어 던지는 상상이 그런 강박적인 생각들이 제 머리에 싹 박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창문 근처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을까? 그래서 저는 또 정신과 의사 특유의 스스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양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야간 수유나 이런 것들을 제가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이 양육하면서 육아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밤에 푹 잠을 잘 수가 없으니 1시간, 1시간 반 간격으로는 계속 손이 가야 되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싫은가 봐. 나의 내면, 나의 무의식은 아이가 없기를 바라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은 양심이 없으니 아이만 없어지면 이전으로 돌아갈 텐데, 몸이 편해질 텐데 하는 생각으로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생각, 그런 강박까지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슬펐어요. 야, 너란 존재는 뭐야? 아이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그게 너가 생각하는 사랑이야? 이렇게 하는데 아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참 사람 별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 아무튼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날은 새벽에 아이가 울지도 않았는데 눈이 번쩍 떠져서 잠이 깼네. 그러다가 습관적으로 자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흘러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수아가 죽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너가 대신 죽으면 이 아이가 살고, 너가 사는 걸 선택하면 아이가 죽어야 돼. 너 어떡할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는데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죽고 수아야 너가 살아야지,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다가 너가 살아야지, 너가 살아야지, 이렇게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됐어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태어났나 보다. 이런 소중한 존재가 내 실수로, 나의 잘못으로 잃게 될까봐,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런 두려운 마음에 아이를 이렇게 창밖으로 던지는 그런 강박이 생겼나 보다. 사랑하는 존재, 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태어났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마음이 좀,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서 그렇구나. 내가 강박적인 이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인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작동하게 됐나 보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안의 이슈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공황에 대해서도 얘기해봤고, 청소년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불안들, 노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불안의 이슈들, 다양한 불안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불안이 주는 여러 유익들, 불안, 긴장, 미리 벌어질 것들을 준비하게끔 하는 적절한 불안, 스트레스, 통증,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의 삶을 더 에너지 있게, 또 어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도 살짝 다뤄봤습니다. 불안의 원인, 또 생애 주기별로 또 근원적인 불안은 어디에서 왔는가, 탯줄, 연결성,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그런 다음 편의 클래스에서는 이런 불안이 우리에게 작용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해결책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결된 존재였다가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근원적인 불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그 연결성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겠구나. 네, 미리 스포해 드립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클래스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